마지막 강의 오상훈 교수님을 모시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영광스럽게도 오늘 8월 10월 강복절에 여러 그 선생님들을 뵙고 그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마 건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강의를 조금 빨리 하면서 중간에 또 궁금하신 게 많을까봐 그 질문을 좀 받으려는데 질문 또 받다 보면 너무 길고 또 점심 또 배고프고 하실까봐 시간을 조금 조절하면서 강의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기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감기에 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을 따뜻하게.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뭐 비타민 C 많이 먹으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기에 안 걸리는 비법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감기에 안 걸리는 비법이 감사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은요, 감기는 어떻게 옮기냐면은 손을 통해서 옮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우리 손주가 있어가지고 귀여워서 뽀뽀해주면은 감기 옮을까요? 안 옮습니다. 그 다음에 제 옆에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같이 이야기에는 침으로 감기가 옮을까요? 안 옮습니다. 그러면 뭐로 옮느냐? 손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악수하고 나서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가지고 이게 눈, 코를 만질 때 옮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감기 환자를 그렇게 많이 보는데 감기에 안 걸리는 이유는 제가 진료를 하면서 눈, 코를 안 만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은 눈, 코를 만지시기 전에 손을 씻고 만지시든지 아니면 티슈 같은 걸로 눈, 코를 만지시면은 안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눈, 코가 이렇게 보시면 빨간 점막이 막바로 있거든요. 거기는 막바로 바이러스가 들어가기 굉장히 쉬운 조직이기 때문에 그쪽을 피하시면은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면,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면은 이 사소한 걸 아느냐 못 아느냐에 따라서 병원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생 살면서 이제 감기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실수를 한번 걸렸어요. 환자 보다가 아주 심한 감기 환자인데 눈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만지는 바람에 한 번 걸렸고 지금 지난 15년간 딱 한 번 감기 걸렸었습니다. 대신에 우리 코로나나 독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달라요. 근데 요즘 코로나나 독감 갖고 여러 이야기가 많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바이러스가 이럴 때는 그런 바이러스는 침으로 옮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해야 되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예방접종을 해야 되지만 최소한 오늘 이 강의 들으신 여러분은 앞으로 감기는 안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식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상식 몇 개만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옛날에는 참 이게 무슨 질병인지 모르던 게 참 많았는데 쥐가 이렇게 옛날에 한번 이제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이 쥐가 이렇게 옮기는 병 중에 이 플레이크라고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근데 흑사병이 유럽에 이렇게 많이 전파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 병의 원인이 뭔지를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사실은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게 쥐 때문이었는데 쥐 때문인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제 얼굴에 의사들이 안 걸리려고 마스크를 이렇게 끼며 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었냐면은 모르니까. 근데 모르는 병은 항상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코로나 때 저희가 무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어떤 병을 일으킬지 모르고 사망률이 얼마나 생길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니까
사람들한테 다 백신을 맞으세요, 백신을 맞으세요 했는데 백신 부작용도 좀 상당히 많았던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있긴 있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모르는 질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 감염병이 무서우냐면 오른쪽 밑에 보면은 이 병이 사실은 이제 몽고군이 쥐를 갖다가 움직이는 거 아니라 쥐가 따라와가지고 전파된 건데 이게 전쟁을 하다가 몽고군이 이 상대편 성이 너무 이제 점령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사람의 시체를 갖다 저기 던져서 저 안에 있는 사람을 몰살시켰던 기록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모르는 병에 대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병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호환 마마라는 거 아시죠? 이 천연두도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근데 천연두도 원인을 모르니까 옛날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굿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께 빌고 뭐 그랬던 적이 많죠. 근데 사실 그것도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근데 이런 병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더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 이게 매독이라는 게 성병이지 않습니까? 이 성병도 이제 원인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매독이 있었는데 이쪽 이제 아메리카, 미국의 중남미 지역에는 매독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드디어 콜럼버스가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이동이 시작되면서 유럽에 있는 매독이 유럽에 매독이 없었고 천연두가 있었는데 유럽에 있던 천연두가 바로 아메리카로 건너가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전쟁으로 사람을 죽였던 것보다 몇백 배 더 많은 사람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 다음에 미주에 있었던 매독이 유럽에 상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독으로 죽었거든요. 이게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 아시죠? 렘브란트가 사실 이 말년의 얼굴을 보면은 매독에 걸린 얼굴입니다. 근데 매독이 나중에는 페니실린 하나 갖고 다 나왔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은 앞으로 대륙 간의 이동을 통해서 요즘 비행기 타면은 금방 해외 가지 않습니까? 이런 질병이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코로나도 올 거고 뭐도 올 거고 또 앞으로 계속 올 수밖에 없고 이런 질병은 서로 간에 전파를 내면서 서로 간에 이제 아주 많은 사망을 일으키고 겁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아직 모르는 수많은 바이러스의 정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중요하고 그 자기 관리하는 법 중에 일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서론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잘 걸리나요? 예. 근데 그 면역력이 뭘까요? 이 면역력이라는 걸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면역력이 약하면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면역이 사람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기 그림 하나만 가져왔는데 사람이 살아남으려면은 방금 전에 그런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은 면역이 하나가 망가지면요. 다른 게 반응을 해서 막아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면역력은 뭐 하나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면역력은 전반적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면역력을 못 키우면은 그 순간에 무너지는데 현대인의 면역력을 제일 많이 떨어뜨리는 원인이 무엇이냐? 생활습관이에요. 생활습관이 무지 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요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면 시간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잠자는 시간. 왜 줄었는지 아세요? 너무 밝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려고 그러면은 이 빛이 없어야 잘 자거든요. 근데 빛이 매 밤에도 너무 밝으니까 그다음에 핸드폰 매번 쓰시잖아요. 핸드폰 쓰시면은 멜라토닌 분비가 안 돼서 잠을 못 자요.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기 블루라이트라는 게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인데 요즘은 다들 먹는 걸로 뭐 몸에 좋은 면역력 강화 해가지고 드시는 건 좋은데 잠을 못 자면 그 면역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아무 효과가 없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몸에 좋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건 좋은데 면역력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복잡하게 우리 몸을 잘 지켜주는데 이걸 강화시켜 주고 싶으면은 뭘 먹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생활 습관을 가르쳐야 되고 잠 하나만 제대로 자더라도 많은 게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팔자. 근데 팔자 이야기를 왜, 사주팔자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 핵심 뭐냐면 이겁니다. 혹시 요 영화배우 아십니까? 이 영화배우가 유명한 영화배우인데요. 가족 중에 할머니가 자궁 난소 쪽에 암이었고 어머니가 유방암이고 이런 암 환자들이 많아 놓으니까 이 여배우는 정말 유명한 여배우인데 어릴 적부터 어머니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이제 그러면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나 하고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나왔어요. 브라카완이라는 유전자가. 유전자 나오니까 이 여성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나 이제 암에 걸리면 우리 어머니하고 할머니처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예 유방을 떼내버렸어요. 자궁하고 난소를 다 떼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이 한 10몇 년 전에 있었는데 다들 놀랬죠. 그러면 이거 해야 되나? 가족력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이 그런 유방암, 근데 우리 의학적으로 보면은 저거 너무 심하다 싶은데 또 이해는 돼요.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우리 가족이 그랬는데 나도 저런 고통을 안기 싫고 내 자녀한테 그걸 내가 받았던 그 충격이나 이런 걸 주기 싫다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 우리가 막을 수 없을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막을 수 있다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그 몇 가지만 나중에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잘생긴 저하고요. 아주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 여성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예, 암컷이 하나 있습니다. 예, 너무 아름답죠. 근데 뭐 아름다움이나 보는 게 상대적이니까요.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유전자가 차이겠죠. 예, 그럼 유전자가 얼마나 힘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유전자라는 게 염기 서열이라는 건데, 요게 얼마나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하고 식물하고는 유전자가 18%가 같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곰팡이하고는 26%. 그 다음에 그 초파리하고는 44%. 자, 그러면은 쥐하고 저하고 몇 퍼센트 같을까요? 틀려도 좋습니다. 45%. 그 다음에 70%, 60%. 예, 의견들이 많으시네요. 한번 볼까요? 정답은 92%. 그래서 8%만 다르면은 제가 쥐가 될 팔자예요. 이게 유전자가 이렇게 힘이 센 겁니다. 그럼 방금 전에 봤던 아름다운 그 우리 암컷 침팬지하고 저하고는 몇 퍼센트 같을까요? 98 내지 99%. 그 1% 차이가 사람을 만드느냐, 동물을 만드느냐 하는 차이죠. 이런 연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 이렇구나. 유전자가 1%만 차이 나도 내가 침팬지가 될 팔자였구나 하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아까 안젤리나 졸리나 영화 배우가 자기 몸을 떼낸 게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건 옛날 이야기고요. 요즘 이야기는 좀 달라졌습니다. 요즘 의학이 발전하면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기원이 어딘지 아세요? 맨 처음에 인류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서구인들은 자꾸 그림을 저렇게 그립니다. 아담과 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서구에서 그런 거예요. 백인이죠. 그림 거짓말입니다. 흑인이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는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돼서 여기 의견이 좀 다른데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건 확실한데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마 중앙아시아나 요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넘어온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부는 유럽으로 가고 일부는 인도로 가고 일부는 동남아, 일부는 우리한테 왔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북유럽에 있는 사람 얼굴 하얗잖아요. 조상은 한 1, 2만 년 전에 똑같은데 왜 그 사람은 하얗고 우리는 누렇고 인도 사람들은 까말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유럽에 있는 분들은 빛이 없어요. 빛이 없다 보니까 이 비타민 D 아시잖아요. 비타민 D는 안에서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햇빛이 없으면 못 만들어내니까 뼈가 약해가지고 사냥 가거나 배 타고 하면은 그냥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 쪽에 가면 햇빛이 강하잖아요. 근데 요즘이야 실내 생활을 하지만 옛날엔 다 나가서 생활했기 때문에 강한 햇빛 때문에 피부암이 잘 걸려요. 피부암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 정도 되는 온도의 햇빛량이기 때문에 피부가 이리 피부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환경이 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게 유전도 중요하고 내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환경마저 중요하다. 요 세 박자가 제대로 돼야 여러분은 질병을 예방하시고 무병장수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아들, 자식, 손주들이 이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좀 이야기 드리는데, 자, 그럼 유전자 이야기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아까 유전자 1%가 차이가 나면 엄청난 힘인데, 일란성 쌍둥이는 둘이서 똑같아요.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뚱뚱하고 한 사람은 날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가슴 아픈 건데, 이 인터뷰에 뭐라고 했냐면 CBC 인터뷰인데 한 십몇 년 전에 사진인데 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언니가 동생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이제 사망 일보 직전이었는데 나는 왜 모르겠다. 우리 여동생하고 유전자는 똑같은데 나는 건강하고 우리 왜 여동생은 백혈병에 걸렸을까 하는 사연이 나오는데 이게 뭐에 기인을 했느냐. 방금 전에 유전자가 다가 아니라 생활 습관하고 환경하고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엮여서 생긴 거죠. 그래서 요즘은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게 밝혀진 겁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좀 복잡한데요. 이게 이제 유전자 염색체라는 겁니다. 요게 쫙 그냥 있는 게 아니라 30억 개의 신호를 갖다가 요 좁은 공간 안에 다 넣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실패처럼 감아가지고 아주 좁은 공간에 우리 넣어버리거든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이런 유전자를 다 30억 개씩 갖고 계신데, 요게 이 유전자가 이렇게 실패처럼 감겨 있는데, 여기에 메스리라고 아세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달라붙는 게 있습니다. 이놈들이 달라붙어서 너는 단백질을 만들어, 너는 단백질을 만들지 마 하고 서로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럼 이 메스릴 그룹이 이게 달라붙는 과정이 뭐에 의하냐? 내가 전날 잠을 얼마나 잤느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안 받느냐? 내가 얼마나 술을 먹었느냐? 담배를 피웠느냐? 다 영향을 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나서 그럼 이걸 조절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약으로 항암 치료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내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은 이게 조절되더라.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이제 정해져서 가져 있다 하더라도 이 유전자가 이제 발현하지 못하게 내 스스로가 나를 시키면서 조절할 수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좀 이해가 되셨죠? 그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이 그림 사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사냥을 했다고요? 맘모스에 아마 깔려 죽으려면 이런 사냥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이 이 시대로 돌아가면 절대 이런 사냥 안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맘모스 같은 친구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으면 그 사체 있지 않습니까? 사체를 긁어먹던 하이에나처럼 우리 인간이, 근데 그게 아주 현명하게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항상 어떻게 됐을까요? 배고팠죠. 배고팠는데 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안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너지를 몸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에너지를 저장할 때 어떤 형태로 저장하면 제일 좋을까요? 지방이죠. 이게 지방으로 저장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중에 나는 이제 뚱뚱할 수밖에 없는 팔자를 타고났다? 안 타고났으면 다 죽었어요. 조상들이 생존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유전자를 살찔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의 후손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다 유전자 갖고 있죠. 그래서 나는 다 살찔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살을 빼고 싶으면은
유전자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생활 습관하고 환경을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관심이 있을까봐 좀 해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고, 이것도 넘어가기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요즘 뭐 병이 많은 건 아시니까요.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키하고 몸무게가 똑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비만한가요? 당연히 왼쪽이죠. 여성분들 자꾸 오른쪽만 보지 마시고요. 근데 이 두 분이 다 이렇게 똑같이, 근데 몸무게가 똑같은데, 키도 똑같은데, 왜 이쪽을 비만으로 하시는지 뻔하지 않습니까? 기름, 지방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살을 뺄 때, 운동 식사요법 할 때, 몸무게 보지 마세요. 지방을 봐요, 지방을. 근데 체지방 기계가 있는데 체지방 기계보다는 차라리 허리둘레 재보는 게 좋습니다. 살 뺄 때 제대로 빼면요, 허리둘레부터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어떻게 하면 살 뺄 수 있냐 하는 이야기도 제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체지방 측정기인데 이 기계 상당히 좋은데 이 기계가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화장실에 갈 때하고 아닐 때하고 차이가 납니다. 옛날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거기 제가 한 1년 반 동안 MC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이거 하다가 갑자기 뭐 임상 실험을 한다고 그래서 한쪽에는 반신욕을 안 시켰더니 반신욕을 한 사람들이 몸무게, 체지방이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반신욕이 전국에 유행했는데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기계는 몸 안에 전기를 흘려서 체지방을 측정하는 기계인데 거기에 반신욕을 하면 물에 수분이 맺지 않습니까? 그 기계에 올라가서 쟀으니 전기가 잘 흐르니까 근육이 많다고 나온 거예요. 그냥 엉터리 결과 같거든요. 그게 반신욕은 살을 못 뺍니다. 그래서 이 기계에 문제가 있고, 이 기계의 단점은 뭐냐면은 운동하러 가가지고 운동하고 나서 재면요, 땀을 흘리잖아요. 그럼 엉터리 값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를 흘려서 측정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느냐 안 가느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허리둘레, 요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또 드리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또 방금 전에 강의하기 전에 또 다른 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살 빼는 거와 또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두 개하고 같이 연결해서 좀 이따 생활습관 말씀드리면은 같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건강이 안 좋을까요? 가운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세 사람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요, 체지방이 나쁜 게 아니에요. 먹고 나서 기름기 먹잖아요. 요즘 기름기 안 드신다고 또 스님들께서는 난 육식 안 해요, 괜찮습니다. 근데 스님들께도 콜레스테롤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거나 당뇨병이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음식에 사찰 음식에는 아무래도 스님께서 육식을 덜 하시기 때문에 지방 섭취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사찰 음식에는 아무래도 튀기거나 볶은 음식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튀기거나 볶은 거가 옛날에는 좀 부족했을 때야 굉장히 중요할지 몰라도 요즘은 또 많이 드시면은 그거 자체가 또 혈당을 안 좋게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적당량으로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집에 가서 남을 드신다고, 뒤에 계신 분들을 여러 보살님들께서는 남을 드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참기름 듬뿍듬뿍 우리에게 맛있게 가족들을 해줘야지.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그 음식이 고지방의 음식으로 바뀌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제가 1960년대생이라서 어릴 때 제가 공부 잘하면은 할머니께서 이렇게 밥에다가 계란 하나 올려주시면서 참기름을 간장 넣어서 해주는데 참기름 많이 빼면 제가 혼났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비싸다. 제가 장손인데도 아껴서 먹으라 했던 시기에 저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먹는 기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런 똑같은 기름을 먹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체지방이 없으니까 피 속에 있는 기름을 청소를 못 해줘요. 그 혈관에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동맥경화가 빨리 오고 뇌졸중을 잘 쓰러져요. 이런 운동했던 사람들 나중에 보면 생각보다 빨리 죽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 안 좋은 건 다들 공감을 하셨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근육이 없어요. 이런 분들 특징은 뭐냐면 잘 넘어져요. 그 다음에 이 나이가 많아져서 근육량이 있어야 되는데
근육량이 없으면은 그냥 픽픽 넘어지는 데다가 근육량이 없으면은 대사 조절이 안 돼서 이게 몸무게는 얼마 안 나가도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뇌졸중의 위험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과한 것도 안 좋고 너무 마른 것도 안 좋고 적당한 게 좋아요. 그래도 이게 이렇게 왼쪽처럼 몸 되려고 만들 필요도 없고요. 가족들이 저렇게 만들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말리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그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제가 분석을 했었는데요.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관련해서 제가 이 분석했던 결과들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거든요. 한국 데이터도 똑같아요. 그래서 머리부터 바꿔야 했는데 요즘은 심지어 암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제 인턴 레지던트 1980년대, 90년대 트레이닝 받을 때에 그 암은 주로 유방암 이런 건 없었고 위암 그다음에 그 대부분이 보면 담배 많이 피우는 폐암, 비형 간염이는 간암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 한번 내릴게요. 머리는 뇌졸중 중풍, 그다음에 눈은 그 백내장, 안암, 그다음에 목 쪽으로 가면은 역류성 식도염, 그다음에 그 코골이, 그다음 수면 무호흡은 그냥 그 즉사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턱 밑에 이게 지방 한번 만져보시고 많으신 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그다음 밤에 코골이 하고 있는지 본인들은 몰라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깊은 잠 못 잔 것 같으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코골이 없었는지. 그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다음 폐 쪽으로 가면은 천식이나 이런 게 악화되고 심근경색증, 배 쪽으로 가면은 간암, 그다음에 췌장암, 신장암, 뭐 이런 암의 위험이 굉장히 높고요.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도 높고요. 여성들은 또 불임의 원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관절염, 뭐 이런 거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비만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병은 저렇게 마른 사람도 잘 오는데 저런 사람들은 팔다리에 근육이 없고 배만 볼록 나온 사람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뱃살을 좀 측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남자 90cm, 여자 85cm가 넘으면 문제가 많으세요. 근데 90, 85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진단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90, 85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석을 해보고 만들어서 요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하시면 이 결과가 여러분께 알려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병을 일으킨다는 걸 알고 이게 진짜 소리도 없이는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발 좀 부탁드려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야, 고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안 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쓰러져요. 그게 여러분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환경하고 생활 습관, 이게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생긴 병인데 자기가 못해서 생기는 병이 아닌데 또 평생 먹는다는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쓰러지고 나면요. 그 말을 했던 사람은 책임을 안 져줍니다.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거나 하면은 별로 가족도 도와주기에는 한계가 있어. 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 하셔야 되고 약 하나 먹는 거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요즘 약은 별로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있으면 대부분 다 바꿔드리니까. 그래서 약은 그냥 무서워하지 마시고 먹는 것보다 더 안전한 약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드시는 게 좋고요. 괜히 비타민제 사 드시던 것보다 약 하나 제대로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동국대 온 지 2007년에 왔으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죠. 그때 봤던 분이 한 40대 저 만났는데 며칠 전에 종합검진을 하셨어요. 종합검진을 했는데 20년 동안 고혈압, 고지혈증약 먹었거든요. 혈관을 봤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20년 동안 먹었기 때문에 예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필요하고 의사가 먹으라고 그러면은 아유 그래 먹자. 이게 날 지키는 거다. 그게 내 인생이 달라진다. 이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데 비타민제 좋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제는 연구를 해보면요. 안타깝게도 비타민제를 먹으면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질병을 예방해 줄 줄 알았는데 예방이 안 되더래요. 그래도 암 발생의 위험도 높이고 심혈관도 높이고 뇌졸중도 높인다. 왜 그럴까? 근데 사실은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비타민제를 먹으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안하니까 드시는 건 좋은데 약을 빼먹지는 말아요. 약을 대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제, 이 항산화 성분 제가 조금만 한번 시간 없지만 간단히 하면 계속 선전을 합니다. 이건 항산화 성분이다. 그리고 우리 또 6시 내 고향 보면은
6시 내 고향에 보면, 이건 암에 좋고요. 이건 뭐에 좋고. 근데 참 위험한 이야기예요. 또 며칠 전에 어느 교수님이, 화학과 교수님이 이제 나와서 하루에 물 2리터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과일 먹으면 소변으로 나트륨이 빠져나가서 저나트륨 혈증 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유명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렇게 겁도 없이, 그것도 화학과 교수님께서 전공도 아니신데 교수란 이름 하나 갖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거는 또 굉장히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그걸 하신 거예요. 저도 그 프로그램에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왜 저런 분을 섭외하셨을까? 더 무서운 거는 또 그런 거죠. 유튜브가 제일 무섭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서 자기 노하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깜짝깜짝 놀랐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유튜브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니라는 이야기 해주려고요.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믿어야 될 거는 여러분이 만나시던 의사시고, 그 다음 스님들께서는 혹시나 뭐가 안 좋으시면은 저희 그 동국대병원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 팀장이 또 같이 왔는데 아마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드리고, 무슨 와서 진료받으라는 건 아니고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저가 같이 여러분께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항산화 성분은요, 우리 몸에 산화작용이 있어요. 산화작용이 뭘 하냐면 암세포를 죽이고 다른 세포를 죽여줘요. 몸에 나쁜. 근데 그 항산화 작용이 또 암세포를, 이 항산화작용이 또 몸에 있는 암세포를, 산화작용,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산화작용이 암세포도 죽이고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또 산화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동맥경화, 뇌졸중, 또 그거 자체가 암을 일으키거든요. 그것도 산화작용도 과하면 문제고 또 적어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항산화제라고 막 선전하고 있는데 그거 많이 드시면요, 우리 몸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꾸로 암 발성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갖다가 너무 억제해 놓으면은 또 그 암이 잘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균형을 잡으려고 굳이 이걸 드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먹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먹는 음식에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제발 당부드리는데 몇 끼니 단백질 드세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몇 끼니 단백질이 꼭 필요하고요. 요즘은 식물성 단백질을 드신다고 그러면은 식물성 단백질도 두부 하나만 먹으면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두부 먹었다가 또 다른, 그러니까 콩 종류를 좀 바꾸다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드시면은 필수 아미노산이 잘 보충이 돼서 아주 그 면역 반응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채소, 과일을 수시로 챙겨 드셔야 됩니다. 당뇨병은 아니면은, 그런데 열대 과일은 절대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열대 과일은 왜냐하면 너무 달고요. 섬유소가 많은 과일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항산화 성분이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있는 섬유소가 중요한데, 그 과일을 드시면서 항산화 과일이라고 해서 드시면서 어떻게 드시냐면 주스로 갈아 드세요. 그러면은 주스로 가는 순간에 섬유소가 다 파괴되고, 그 다음 더 한 거는 즙으로 드시면은 그 섬유소, 거기에 항산화에 좋은 것들이 다 걸러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심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설탕물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말씀드리면 과일은 생과일로, 채소도 생으로 좀 매 음식마다 챙겨 드시면 생각보다는 너무너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항산화제 이거 드시는 것도 좋은데 아까 그런 걸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살 빼고 싶으시잖아요. 살찌는 거 싫어하시니까.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칼로리가 뭐가 제일 높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방이 1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 지방이 1g이 9칼로리고 탄수화물, 단백질이 1g이 4칼로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하나 질문을 드려야 될 건데, 먹고 나서 배부름을 뭐가 제일 잘 일으킬까요? 탄수화물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백질 소환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다음에 지방 소환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정답 보겠습니다. 단백질이 배부르면 제일 많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많이 못 먹어요. 그 다음 나이가 들수록 어떤 게 소화가 안 되니까 단백질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사실은 이렇게, 그거는 갈아서 드셔도 돼요. 갈아서 드셔도 돼요. 편한 형태로.
요즘은 또 제품도 나오니까 차라리 항산화제 먹는 것보다 그거 드시는 게 나아요. 근데 배부름을 또 빨리 일으키니까 살 빼고 싶으면 단백질 적절히 드셔주시면 딴 걸 덜 먹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배부름을 제일 안 일으키는 게 뭐냐? 지방이에요. 지방은 몸 안에 들어오면 체지방으로 저장되기 쉽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지방이 없으면 음식에 맛이 없어요. 비빔밥 먹을 때 참기름 안 뿌리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맛이 없습니다. 이 맛있죠. 예. 저는 들기름도 잘 안 쳐요. 너무 좋습니다, 스님. 예, 그렇게 하시면은 야채만 많이 먹어요. 야채 단백질도 좀 드셔야 돼. 콩이나 이런 걸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스님께서 좀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 제일 잘못된 상식 하나, 탄수화물은 무조건 안 좋다. 탄수화물 극도로 제한해야 된다. 살 안 찌려면 탄수화물 안 먹어야 된다. 그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탄수화물과의 전쟁을 했다? 거짓말입니다. 설탕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과당에서 음료수에 들어가는 당이 있죠. 그건 혈당을 빨리 높이니까. 절대 탄수화물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탄수화물 먹으면 살찐다고요? 여기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왼쪽에. 밥그릇 한번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살찌셨어요? 아니죠. 옛날에는 다른 음료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칼로리를 이렇게 많이 드실 수밖에 없었어요. 밥그릇을, 탄수화물을. 근데 안 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포도당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우리 몸에 중요한 장기가 있어요. 에너지를 무지 쓰거든요. 어느 장기인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뇌는 하루에 에너지를 엄청 써요. 근데 뇌에 포도당이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매 빨리 와요. 뇌 기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포도당이 없으면 어떤 일이냐면 근육을 분해해버려요. 아까 근육 없으면 낙상의 위험도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런 생각 많이 하세요. 아이고, 살찌면 안 되는데, 살찌면 안 좋다 그러는데, 근데 그 탄수화물 안 좋대. 안 먹어. 그럼 근육 소실이 일어나고 치매 빨리 오고, 근육 소실이 일어나니까 낙상 잘 생기고, 빨리 돌아가시고. 안 돼요. 탄수화물 드셔야 되는데, 혈당, 살 안 찌고, 나의 뇌를 건강하게 먹는 탄수화물은 어떤 형태냐면, 흰쌀밥보다는 작고, 흰빵보다는 호밀빵이야, 통밀빵. 왜 그러냐면은, 잡곡이나 호밀빵이나 통밀빵은 혈당을 빨리 안 높여요. 그리고 포도당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래서 그러면 요즘 맨 처음에 이제 나온 게 그 현미 먹어야겠다 하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현미도 좋아요. 근데 현미만 고집하시는 거는 바보짓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현미에는 파이테이트라는 성분이 있어 칼슘을 몸 밖으로 빼버리거든요. 뼈 성분이 약해져요. 그래서 잡곡도 현미 먹었다가 딴 거 보리밥 먹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드시면은 정말 현명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무지무지 잘 지켜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밥그릇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한식도 우리 건강식이라고 그러는데 맞긴 맞는데 그 사이에 기름이 많아졌고요. 조금 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믿지 마십시오. 이 제품은 지금 사라졌는데 이 제품 맨 처음에 우리 하루에 필요한 과일 섭취 권장량이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섬유소 중요하다고 말했죠. 이 제품에 섬유소가 없어요. 즙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근육량 떨어지는 건 아실 테니까, 그 다음에 요즘 텔레비에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게 발암물질이야. 발암물질이야. 근데 발암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만 발암 가능성이 있어도 다 이렇게 표시해줘야 되는 게 과학자의 의무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걔 대신에 음식을 태워서 먹지는 말자. 요거 정도만 알고 계시고 먹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제가 작년에 연구 결과를 보도 자료로 냈었는데요. 청소년들이 비만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아침 결식률이 청소년들이 40%는 아침을 안 먹네요. 그래서 이게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하루에 3끼 먹는 청소년하고 2끼 먹는 청소년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3끼 먹는 청소년이 칼로리가 많아요. 하루에 먹는. 3끼 다 먹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겠죠.
두 끼 먹는 청소년은 칼로리가 적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칼로리 먹는 걸로 생각하면 누가 뚱뚱해야 될까요? 새끼 먹는. 근데 새끼 먹는 친구들이 날씬해요. 10년 동안 분석을 해봤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다르게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먹는 칼로리당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양을 봤더니 이 친구들이 한 끼를 거르니까 그 다음 끼에 보충하려고 어떤 식으로 먹냐면 기름지고 달고 짜고 자극적인. 왜 그럴까요? 우리 뇌를 충족시키기 위해, 뇌의 여러 가지 못 먹었던 그런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렇게 먹는 겁니다. 보상적인.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더 찌죠. 그러면 제가 여기 오는 뭐 당뇨병 환자,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 비만 환자, 끼니 3끼만 바꾸더라도 많은 게 좋아집니다. 살도 쑥 빠져요, 2, 3kg.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침을 좀 챙겨 드세요. 근데 아침에 대단한 걸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침에 빵 한 조각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호만 주시더라도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 논문 냈을 때 전 세계 신문에 다 실렸어요. 혼밥, 혼자 밥 먹는. 혼밥을 연구를 했었는데, 혼밥의 문제는 뭐냐면은, 혼밥을 먹는 사람들은, 남성들은 건강에 안 좋아요. 근데 좀 표현이 이상하죠. 얄밉게도 여성분들은 혼밥을 해도 건강에 아무 영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남성들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혼밥은 혼자 먹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먹으면 어떨까? 같이 먹으면 서로 이야기도 하고 밥도 천천히 먹고 대충 먹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근데 여성들은 또 자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골고루 챙겨 먹으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밥을 집에 식구들하고 같이 드시는 게, 뭐 타임지부터 시작해서 저희 연구 결과 다 실렸던 거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게 또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이거 좀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첫째, 식사를 하실 때 핵심은 칼로리인데 자기도 모르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빔밥 먹을 때 참기름 많이 뿌리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먹는 기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같은 계란을 먹더라도 어떤 분은 그 후라이로 식용유를 잔뜩 묻혀 드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삶은 계란 드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차이가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고 현대인의 식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되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큰일 난다. 탄수화물을 반드시 드셔야 되는데 좋은 탄수화물을 드셔라. 좋은 탄수화물이 뭔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 소식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은 굳이 육식이 아니더라도 채식에 나오는 단백질이라도 몇 끼니 챙겨 먹자.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제일 좋은 거는 이 손바닥 요만한 크기로 챙겨 먹는 게 좋다. 그렇지만 나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먹으면 소화가 안 돼 하시는 분은 갈아서 드셔도 되고, 요즘 또 그런 제품도 나왔으니까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끼니 거르지 말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섬유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수분, 아까 2리터, 3리터 매일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 잘못 드셨다가는 또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방광염 있으시면 고생하시거든요. 입이 마르지 않을도록 물을 드셔야 되고, 나눠서 먹는 게 그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많이 지나서 빨리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 먹으면 살이 찔까요? 혈당이 높아질까요? 술 먹으면 어떨까요? 살이 찔까요? 알코올 중독자들 보신 적 있습니까? 비쭉 말라 있죠. 술은 그 지방으로 우리 사람은 안 바뀝니다. 동물은 바뀌어도. 대신에 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술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술은 몸 안에서 지방 분해를 방해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술이 식욕을 자극합니다. 식욕을 자극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삼겹살 먹으면서 맹물하고 한번 드셔보시고 소주 한잔하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먹는 양이 확 차이 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핵심이 뭐냐면, 술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줄이셔야 되고요. 술은 또 식도암하고 간암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안 드시면 되는데, 대한민국에는 술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술 드시면 하루 이틀은 좀 쉬시고요. 드실 때 안주 반드시 챙겨서 드시고 그 다음에 그 먹고 나서 하루 2, 3일 정도는 안 드시고 드시는 게 좋고 소주 반병 이상 안 드시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아예 안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담배 피우면 살이 찔까요? 예, 제가 담배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담배 피는 사람들은 몸무게가 줄어들어요. 대신에 뱃살이 확실하게 나와요. 내장 지방이 많아지기 때문에 담배는 건강을 위한다면 안 피우시는 게 좋고 담배를 피우시고 나면 담배에 있는 발암 물질이 폐에 평생 남아 있습니다. 잘 청소가 안 돼요. 그래서 담배 끊는다고 해도 10년, 20년 동안 지나서 암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그러셨거든요. 근데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지금 90세신데 아주 걔도 60대 때 수술을 하셔가지고 근데 말년에 기침을 달고 계시거든요. 담배를 가족이 푸시는 분이 있으면 무조건 끊으시면 좋고 복부 비만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스트레스 우울이요. 사실 저는 비만 환자, 당뇨, 고혈압 이런 환자 굉장히 많이 보는데 사람 빠지는 원인 중에 1순위가 우울증이에요. 불안. 그 우울증은 조기에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우울증의 신호는 왠지 모르게 괜히 그 입맛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를 받게 민감해지거나 앉아있는데 괜히 눈물 나고 하면 반드시 측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우울증이 내장 지방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제가 낸 적이 있거든요. 그 이외에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살 빼는 과정이 스트레스화되고 이게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운동하는 것도 금방 말씀드릴 건데 그런 운동이요. 내한테 스트레스화되고 먹는 게 스트레스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살 절대 안 빠지고 혈당도 절대 안 떨어지고 혈압도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이나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내 환경에 맞게 내한테 최적화되게 내가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나서. 유산소 운동 하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100m 달리기는 유산소일까요? 아닌 것 같죠. 200m 달리기는 죄송합니다. 300m, 400m. 제가 좀 짓궂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사람마다 유산소 운동의 정의가 다르다는 이야기라 해줘요. 내가 같이 뛰었는데 100m를 뛰었는데 내가 숨이 가쁘다 그러면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100m 뛰었는데 숨이 안 가쁘다. 그 사람 무산소 운동이에요. 그 사람 왜 그러냐면 생리학적으로 그 에너지원을 근육 같은 데 많이 갖고 있어서 따로 숨이 가쁠 정도로 필요를 하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자기가 무조건 숨 가쁜 운동을 하시면 유산소 운동에 생각하시면 좋고요. 유산소 운동은 뭐 텔레비나 뭐 유튜브 보면 이게 유산소 운동이고 계단 오르야 되고 이 정도 하셔야 돼요. 너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는요. 숨 가쁜 운동에는 다 괜찮습니다. 빨리 걷기요. 계단 오르기. 그 다음에 지하철 타고 가다 한정거장 전에서 내려 한정거장 빨리 걷기 다 효과적입니다. 대신에 숨이 가빠야 돼. 근데 나 만보 걸었어요 하고 자랑하시면서 집에 들어오시면은 의미가 없어요. 효과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 만보 걸었어? 만보기 갖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오늘 이제 이 만보 걸었으니까 내 혈당이 떨어질 거야. 다음날에 내 혈당 별로 안 떨어졌어요. 대신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백화점 쇼운도 보듯이 천천히 걷지 마시고, 그거는 예를 들어 건설 노동자가 노동을 하는데, 이 노동도 운동했다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시건, 그건 노동이고, 그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과정이었고요. 그건 노동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한 운동은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숨이 가빠야 돼요. 숨 가쁜 게 우선이고요. 숨 가쁜 운동이 뭐 있겠습니까? 빨리 걷기. 버스 타고 가다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빨리 걷기, 동네 한 바퀴 빨리 돌고 오기, 10분씩 나눠서 해도 좋습니다. 하루에 30분만 채우시면요. 시간이 지나가면 먹는 거 똑같이 먹더라도 그 운동은 그날 금방 효과는 안 나타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뱃살이 훅 줄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내장 지방이 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뭐든지 숨가쁜 운동을 하되 재밌는 거 하자. 나는 이제 걷기 싫어. 그때 어떤 사람, 어떤 의사는 수영하라고 그러거든요. 수영하면 좋다. 부력도 있으니까 관절에 무리 없다. 근데 나는 이제 내 몸매 보여주기 싫은데 수영장에 가라는 건 곤욕이죠. 그런 운동 하지 마시고 뭐든지 좋으니까 나갈 일 없으면 집에서 스쿼트 운동도 하십시오. 숨만 가쁘면 됩니다.
10분씩 놔도 하루에 30분 하되 그 운동이 나한테 재밌어야 된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일산에 그 헬스장이 유명한 데가 있어가지고 에어로빅 강사가 있었는데 이 에어로빅 강사가 막 앞에서 에어로빅을 하는데 이 앞에 다 이 에어로빅 한 사람이 살 빼러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자기를 쳐다보는데 마치 지는 못 빼면서 하고 쳐다보는 듯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주일 동안 두 끼 먹고 나타난 거예요. 저한테. 살 빼고 싶다고. 이분한테 제가 처방했던 건 똑같아요. 그렇게 많이 운동하시는 분한테 그냥 집에서 일주일만 쉬다 와라 했는데 그 안 빠지는 체지방이 2kg 빠졌어요. 그게 운동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거의 끝나가니까 금방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소리가 날 줄 몰랐는데 이게 거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수면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초반에 수면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잠을 왜 잘까요? 하루 종일 우리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거든요. 이 에너지를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이 생기니까 뇌 안에 노폐물이 엄청 쌓여 있습니다. 이 노폐물을 청소를 안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이유는 이 노폐물을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이 노폐물을 청소 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근데 잠을 못 자면 이 노폐물 청소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긴급 상황이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 살도 안 빠지고 대사 반응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치매가 빨리 옵니다. 치매 무섭습니다. 치매 예방한다고 약만 드시지 마시고 차라리 잠을 잘 주무세요. 근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시계가 있는데요. 이 시계가 본래는 젊은 사람은 24시간 넘습니다. 근데 나이 들수록 이 24시간보다 이게 짧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젊은 사람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빨리 자고 빨리 깹니다. 거기다가 또 밤에 자다가 그 소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주 깨게 되니까 이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무척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내년에 환갑인데 수면이 제일 이제 저는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건강의 핵심은 나이가 들수록 그 수면이기 때문에 수면의 시간을 먼저 잘 챙겨 보셔야 되고 이게 적정 수면 때인데 성인이 되고 이 나이 때는 7에서 9시간 주무셔야 됩니다. 7에서 9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다가 잘 깨신다고 그러면은 전립선에 문제 있으면 빨리 치료받으세요. 주무실 때 3번 이상 깨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원인을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깊은 잠 못 잡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깊은 잠, 왜 이리 몸이 무겁지 하면은 이게 혹시나 원인이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숨의 코골이나 이런 게 원인이 되지 않느냐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주무시려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강한 햇볕을 쬐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강한 햇볕을 쬐시면요. 멜라토닌 분비량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밤에 주무시기 전에 멜라토닌 분비가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아침에 많이 떨어져야 밤에 잘 올라갑니다.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좀 쬐시고요. 햇빛을 쬐는 게 여러 가지 비타민들 활성화하는 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무시는 환경을 아주 조용하게 또 불은 반드시 끄고 주무시고 하루아침에 수면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2, 3주 걸립니다. 마음 편하게 해서 바꾸시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 되시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서 한번 원인을 찾아보십시오. 수면 건강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시간을 끝낼까요? 예. 아니 저기 한 1분만. 아니 우리 여기 오신 동무님들이라든가 대중들 말이요. 오상호 박사님 보실 때 눈이 초롱초롱해. 오래 살라고, 건강하려고. 오늘 저 위대한 분의 강을 들으셨으니까 모두 건강하시기 바래요. 네. 그러고 오 해보세요. 오. 상. 우. 박사. 화이팅!